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강한수학 신승법 쌤입니다. 자, 우리 이과생들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2017 수능이 불수능이다,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신문에서도 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나 좀 불안해하고 있어야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2017 수능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본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자, 가봅시다. 불수능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체가 뭐야? 도대체 불수능이라는 것의 정체가 뭐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자, 그 얘기는 결국은 난이도라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전과목적인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국어 어려웠댔어. 그래, 어려운 거의 정체가 뭐야? 라고 하시면 계속해서 어려웠고 그냥 어려웠어, 계속. 그래서 그냥 어렵다야, 수학, 국어는. 자, 근데 수학 가형 어때? 3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보면 96점, 6월달, 9월달 찍다가 92점 됐으니까 1등급 컷이 4점이 내려갔네. 그럼 1등급 컷이 4점이 내려가는 정도로 어려워진 거네. 자,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이제 들어가 있지 않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자, 9월달엔 1등급 컷이 96이고 2등급 컷이 92고 3등급 컷이 88 정도가 나오는 그런 모양이었어.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9월달에 시험을 친 학생들은 전국의 23% 학생이 3개밖에 안 틀린 거거든. 그런데 요번에 수능에는 자, 1등급 컷이 92점 이렇게 내려가지만 2등급 컷도 80점대 초반 막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학생들이 9월달보다 많이 틀린 거지. 그리고 그거는 실제 1등급 학생들의 경우에는 하나를 더 틀린 거지만 2등급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 2개 정도 더 틀렸을 것이고 3등급 학생들도 2개에서 3개 정도를 더 틀렸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딱 이 느낌인 거지. 아, 2개에서 3개씩이나 어렵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느끼게끔 돼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차이가 있겠지. 1등급 애들의 커트라인이 96에서 92였단 얘기는 하나를 더 틀렸단 얘기야. 하나를 더 틀렸단 얘기는 나머지를 갖다가 봤을 때의 느낌은 예전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느낌이란 말이죠. 자, 이것이 난이도의 정체야. 자, 영어도 마찬가지지. 자, 9월 달에 쉬었거든. 그랬더니 수능에서 좀 어려웠거든. 근데 6월 달에는 영어도 계속 어려웠단 말이야. 9월 달만 좀 쉬었고 3월 달 쉬었단 말이지. 자, 그런데 6년 만에 불수능이다라고 얘기하는 신문 기사가 나온 것은, 자, 예년과 같은 경우에 뭐 특정 과목 한 과목이 좀 어렵게 나오고 이럴 수 있었는데 이번에 국어, 영어, 수학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1등급 컷이 92, 94가 나왔잖아. 작년 수능 어때? 95, 94라고 나오고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96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자, 따라서 실제로 전 과목적인 밸런스를 갖다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조금씩 어려워졌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 2등급이나 3등급 애들의 등급 컷이 훨씬 더 많이 하락했다. 이것이 불수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정체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이 난이도라는 것은 객관적인 거냐 주관적인 거냐?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난이도라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딱 이 느낌이지. 날씨하고 똑같아. 자, 11월 초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적이 있어. 그러면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라는 얘기는 추워졌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당시에 서울의 기온이 영하 2도 정도였어. 자, 그러면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라는 얘기는 그 전의 기온보다 훨씬 더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지. 야, 그런데 객관적 수치인 영하 2도가 만약에 1월에 있었다고 쳐봐. 작년에는 겨울이 되게 추웠어. 그래서 막 서울도 15도, 16도, 영하 15도, 영하 16도 막 이렇게 내려간 적이 있어. 야, 그렇다면 영하 2도가 됐을 땐 따뜻했겠지. 영하 15도, 16도 갔을 때보단 따뜻했겠지. 이게 난이도의 정체야. 여러분들은 난이도라는 것은 객관적 수치라기보다는 주변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져. 자, 그런데 6년 만에 불수능이래. 그럼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 그냥 신문기사 읽고 뭐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넘어가나?
우린 당장 시험을 치러야 되는 예비 고3, 예비 고2들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 선생님은 누차 얘기해 왔지. 벌써 이런 딱 느낌을 선생님은 얘기할 수 있어. 수능이 6년간 쉽게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매년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강의하면서 이게 옳은 방향성이야를 가르쳐. 선생님이 가르쳤던 방향은 절대로 난이도를 갖다가 예상하지 말아야. 아니 평가원이 시험을 쉽게 낸다 어렵게 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그럴 거라고 네 혼자 믿은 것뿐이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핵심이야. 자, 그런데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공부를 소홀히 하고 얍삽하게 한 학생들은 이번 수능에서 안 좋은 성적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자기가 똑똑하던 똑똑하지 않던 그것과 무관하게 공부를 얄팍하게 했는데 어떻게 시험이 잘 나왔겠어? 자, 선생님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그래서 올바른 사고방식을 얘기하고 싶어. 자, 쉽게 출제하는 것이 평가원의 출제 의도라고 떠들었던 사람들은 반성해야 돼. 반성해야 돼.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믿고 싶지만 믿어서는 안 돼. 수능이 쉽게 나올 거라는 말을 쓸데없이 왜 믿어? 앞으로는 믿지 마라. 자, 이것에 대한 올바른 사고방식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여러분들 비문학 지문 같은 거 읽다가 죄수의 딜레마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고 게임 이론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있을 거야. 영화에선 뷰티풀 마인드의 존 내시라는 수학자이자 경제학자,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의 이야기를 본 적도 있을 거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임 이론의 틀거리를 통해서 올바른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자, 예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의 예상이지. 쉽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있어.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건 내가 하는 영역이지. 문제는 뭐냐면은 수능의 난이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 수능이 쉽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쉽게 나오면 성적 잘 나오겠지. 그리고 애들이 말이 많아. 왜? 자기가 되게 효율적으로 공부한 것 같거든. 자, 그리고 수능이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쉽게 나오면 시험은 잘 보겠지. 근데 괜히 수학 공부 좀 많이 했다 이런 느낌이 들 거야. 비효율적이라는 느낌이 들 거야. 자, 그런데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어렵게 나왔으면 좋은 성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이 다 잘 못 봤을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길 잘했군. 이런 느낌을 가지겠지. 근데 아쉬운 건 이거지. 수능이 쉽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올해 수능같이 어렵게 나왔어. 그러면 망하잖아.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은 뭘까? 여러분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은 뭘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이란 얘기지. 여러분들의 판단이란 얘기지. 이런 합리적 의사결정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한테 얘기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어. 그것을 인지부조화 이론이라고 해. 사이비 종교에 빠진다든지 하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부류의 얘들이 인지부조화 이론이라고 해. 자, 그런데 선생님은 이런 얘기도 지적하고 싶어. 선생님이 만드는 교재에 실려있는 문제들이 조금씩 어렵지. 고쟁이 3스텝 어려워. 그런데 보통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수능이 쉬우니까 6년간 쉬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고쟁이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 어려우니까 쓸데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맨 쉬운 문제집만 찾아서 풀려고 그러고 쉬운 문제들로 돼 있는 참고서가 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반영했다 라고 이렇게 떠들어. 근데 선생님 정확하게 얘기하자. 이제는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선생님은 매년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 얘기를 매년 똑같이 찍어왔어.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힘주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남이 져주지 않아. 네가 수능이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얍삽하게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절대로 남이 져주지 않아. 그것의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쓸데없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선생님이 만든 책들 중에서 또는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 중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평가원의 출제 의도를 벗어났다. 이런 얘기들을 떠드는 학생들도 있었어. 그런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야기하는 평가원의 출제 의도, 선생님은 얘기했지? 평가원을 의인화시키지 말라고. 평가원은 출제 의도 그런 거 없어. 방향성만 있을 뿐 이 문제를 어떻게 몇 % 정답률을 만들게끔 내라. 이런 기준 없어.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는 진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능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자, 따라서 문제 풀이가 간결하고 천재적 발상에 의해서 짧게 풀리며 계산이 복잡하지 않은 문제들을 평가원스럽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이번 30번은 평가원이 안 내고 누가 낸 거냐? 이런 잘못된 마인드들을 가진 학생들끼리 모여서 그들끼리 평가원스럽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 그게 인지 부조화 이론의 대표적인 사례야. 따라서 선생님은 가르치지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도 가지 마.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은 없어. 지금 입시제도 얼마나 간단한데 뭘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공부나 해. 그리고 놀라면 차라리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놀아. 쓸데없이 인터넷에서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 가서 장난질하고 거기서 말이나 막 하고 강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불만을 해소하는 또는 욕구를 해소하는 그런 어떤 창구로 삼지 마란 말이야. 여러분들은 올바르다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적어도 이제는 생각할 나이가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평가원스럽다라는 그런 단어들을 갖다가 함부로 사용하면서 마치 그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또 생각을 해봐. 수능 영어 절대평가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나온대. 평가원이 그랬냐? 아니잖아. 그 얘기를 누군가가 했고 그 얘기를 다 믿었지. 거짓이잖아. 믿고 싶었잖아.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 그게 논리적으로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면서 듣잖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을 믿는 비논리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따라서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난이도는 원래 예상하지 마라가 선생님의 가르침이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결론! 인터넷 학습 커뮤니티 사이트 그런 데 가지 마. 그 다음에 잘못된 정보와 방향성은 인생을 망쳐. 따라서 자기 확신과 자기 주관을 가지고 나는 2018 수능을 대비할 때 열심히 어떠한 난이도 하에서도 원점수 100점을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하란 말이야. 구체적으로 볼까? 어렵다라는 문제는 도대체 정체가 뭐야? 네가 9등급이 나오고 있으면 다 어렵지. 그런데 네가 2등급, 3등급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모든 문제가 다 어려운 건 아니지. 그럼 기준을 잡아야지. 어렵다는 건 뭐냐고. 자, 이렇게 얘기하자. 전국에 있는 이과생 중에 50% 이상이 맞은 문제는 어렵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런 문항이 26개. 전국 정답률 20% 미만의 문제가 30번하고 29번이 있는데 0%라고 써 있는 거는 아마 몇 명은 맞았을 것 같아. 빵명은 아니겠지. 근데 인원이 정말 적으니까 이렇게 썼겠지. 자, 이건 추정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는 13% 정도가 맞았대. 그리고 20%에서 50% 정답률 되는 문제는 27번 문제하고 21번이 있대. 근데 여러분들아 생각을 해보자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으면은 실제 정답률의 입장에서 봤을 때 50% 미만의 문제들, 50% 미만의 문제들이 딱 몇 개밖에 없는 거야? 4개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우린 냉정하게 보자. 우리 예비고 3 학생들은 이제 수능 공부를 시작해야 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지금 2017 수능에서 네문항 정도가 정답률 50% 미만이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게 내년에는 한 5개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구나. 뭐 요 정도로 예상을 해주면 무난하지 않을까? 6월 달에 만약에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오면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그게 합리적인 판단 아닐까? 급격하게 뭐 한 10개를 어렵게 내진 않잖아.
이건 분명하게 하자고. 따라서 최근 수능의 출제 경향을 봤을 때 이번 시험은 6월달, 9월달과는 많이 달라졌지. 왜냐면 6월달, 9월달은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등급 컷 96, 2등급 컷 92, 3등급 컷 88 이 정도가 나오는 시험에서 지금은 2등급이나 3등급 학생들의 등급 컷 하락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가 많아졌을 거라는 뜻이야. 자, 거기다 또 포인트 하나 더 여러분한테 잡아드릴게. 6월달하고 9월달에 확률과 통계 문제가 너무너무 쉽게 나왔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파이널 때 무슨 얘기했냐면은 확률과 통계 문제에서 하나는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감안하고 가라 라고 이렇게 가르쳤어. 그 결과가 27번이야. 27번 문제 중복조합 문제야. 중복조합 문제인데 실제로 굉장히 어렵냐라면 굉장히 어렵진 않아. 근데도 정답률이 그래도 랭킹 4위야.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평상시의 확률과 통계 문제가 쉽게 나오는 엄청 쉽게 나오는 교과서 예제 수준의 문제들만 적응돼 있었고 확률과 통계 공부를 안 했단 얘기잖아. 이렇게 각 단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이 단원은 어렵게 나올 거야 라는 예상을 너희들이 하면은 안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게다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예전에 잘 나오던 문제에서 좀 달라진 게 있어. 삼각함수 극한 단원에서 삼각함수 도형 극한 통합형 문제가 예전에는 매년 나오다가 올해는 또 안 나왔어. 물론 9월달, 6월달 나왔어. 자, 이렇게 시험 문제에 대한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어. 또한 마찬가지야. 공간 도형 문제. 자, 예전에는 공간 도형 문제, 물론 요번에 나온 29번이 공간 도형인데 벡터를 푸는 문제야. 자, 온리 공간 도형 문제가 안 나왔다는 뜻이지. 자, 이런 것에 대한 트렌드의 변화들이 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느끼셔야 돼. 왜? 이게 개정수학이기 때문에 단원의 구분점들 자체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좀 느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뭐 나온다 안 나온다가 올해만 어떻게 되는지 한 해밖에 시험을 안 쳤기 때문에 내년에도 꼭 이렇다라고 선생님은 예상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전체를 다 대비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그게 진정한 1등급이 되는 길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싶다. 자, 25대 5 법칙은 수학 고득점을 위한 유일한 전략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기출문제를 먼저 잘 겨울방학 때 동안 우리 풀죠. 수능격 해석 강좌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기본 공식, 기본 개념, 기본 이론 공부시키면서 그걸 기출문제에서 적용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야. 야, 문제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야? 그건 다 죽은 개념이지. 문제 속에서 발견할 줄 알아야 진정한 개념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따라서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수학적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쓰이는지 일단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런데 역시나 이 정도의 한 5문제 정도 어렵고 25문제가 풀만한 문제들이 나온다면 25개 푸는데 진짜 빨리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고. 근데 그거는 훈련이야. 쉬운 문제를 빠르게 푸는 건 머리가 좋은 애가 잘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누가 더 잘했느냐가 점수를 갖다가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길이란 말이야. 자, 따라서 쉬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도록끔 연습해. 이것과 고난도 문제 해설지 보지 마. 해설지 보지 않고 고난도 문제 해결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양대축이야. 이 두 가지가 수학 고득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이고 학습 전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수학의 개념을 공부한다는 게 도대체 뭐야? 자, 구체적으로 얘기할까? 정석책에서 앞에 이론 설명돼 있는 걸 읽는 건 개념 공부하는 거지. 그럼 질문을 해볼까? 정석의 예제를 푸는 건 개념 공부야, 문제풀이야? 자, 그럼 다시 기출문제 2점짜리를 푸는 건 개념 공부야, 문제풀이야? 기출문제 3점짜리를 푸는 건 개념 공부야, 문제풀이야? 그러면 기출문제 4점짜리를 푸는 건 개념 공부야, 문제풀이야? 선생님 왜 이런 질문을 갖다 던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당연하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실제 행동을 할 때, 실제 공부를 할 때 구분을 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을 많이 느낄 거야. 자,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쌤이 여러분한테 2017 수능 해설 강의를 대체해서
이 수능 문제에서 출제됐던 어려운 문제 또는 쉬운 문제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명확한 방향성을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즉 이과가 돼가지고 추상적인 말이나 남발하고 개념만 알면 수학 문제 다 풀려 라고 얘기하거나 기출문제만 풀면 돼 라고 얘기하거나 그런 말장난을 너희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자라는 전략을 선생님이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무료 특강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한테 바로 강의를 제공하도록 할 거야. 그만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선생님 확실하게 잠재우고 쌤이랑 같이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문과 학생 여러분, 강원석 신승범 쌤입니다. 자, 2017 수능 너무너무 어려웠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는 선생님, 내년에도 수능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선생님 모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가르침은 항상 난이도를 예상하지 말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웃긴 사고방식이고 웃긴 발언 아닙니까? 자, 수능이 쉽게 나올 거야, 어렵게 나올 거야, 그거를 네가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냉정하게 잘 생각해 봐봐. 요번에 불수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어도 어렵고 영어도 어렵고 수학도 어려웠단 말이야. 자, 그런데 영어 얘기할까? 사람들은 아니, 너희가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을 땐 어떤 막 입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신문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내년에 영어 절대평가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영어가 계속해서 쉽게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선 그럴 것 같아. 저 사람 얘기가 굉장히 맞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자기가 잘나고 싶은 거지. 자기가 예언자이고 싶은 거지. 내년부터 절대평가로 바뀌니까 수능은, 영어는 쉬워질 겁니다. 믿으세요. 제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의 논리적 근거는 뭐지? 수능이 절대평가로 영어가 바뀌니까. 수능 절대평가로 바뀌는데 영어가 쉽게 낼 거라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나 교육부에서 얘기한 적 있었냐?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지멋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사걸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 얘기 맞는 것 같아. 우와, 저 사람 굉장히 논리적이네. 저 사람 예언자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에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 뭐하러 저렇게 떠들고 다녀?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을지 몰라. 그런데 이거 완전 둘 다 짱구의 대화 아니야? 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맞다라고 생각한 사람이나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잖아. 결과가 잘못된 결과로 나왔잖아. 여러분들아,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들어. 똑똑하다라는 것과 지혜롭다라는 것은 좀 다른 얘기야. 정확하게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똑똑함을 집합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현명함을 집합이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현명함과 똑똑함의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되어야지만 이게 대박 성공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머리는 좋은데 수능이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좀 날림으로 공부를 했어. 그럼 수능 못 봤을 거 아니야. 그럼 머리 좋으면 뭐하냐? 수능을 망칠 텐데. 자,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적어도 현명하다라는 것이 이 부분에서 무엇인지는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합시다. 도대체 불수능이래. 그러면 이거로부터 우린 뭘 배워야 돼? 일단 분석을 좀 해보자. 왜 불수능이래? 라고 얘기하면 작년에는 국어 A, B가 문과, 이과가 달랐잖아. 그런데 작년 문과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 국어 시험은 계속해서 어려웠었어. 그리고 이번 학기도 계속 어려운 거야, 그냥. 오히려 9월보다는 쉬워진 거네. 이게 팩트야. 아시겠습니까? 자, 잘 봐봐.
신문에서 국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문이 길이가 길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국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국어가 지금 쉽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체감적으로 90점보다 92점이라는 것의 숫자의 팩트를 봤을 때 9월보단 쉬워진 거네.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진실이야. 물론 92점이라는 1등급 컷 점수 자체가 낮은 점수인 건 맞아. 전반적으로 국어가 그러면 어렵다라고 느끼는 점수인 건 맞아. 그런데 얘네 두 개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면은 분명히 그것도 또 아니잖아. 수학은 어때? 92에서 88로 4점이 떨어졌네? 그럼 어려워진 거네. 확실히 어려워진 거야. 자, 영어 어때? 97점에서 94점으로 떨어졌으니까 어려워졌네. 그것도 맞아. 근데 봐봐. 작년 영어에 비해서 올해 영어는 똑같네. 자,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야 돼? 작년 영어나 올해 영어나 1등급 컷이 94고 작년에 영어 어렵다고 굉장히 떠들었었거든? 그럼 요번에도 영어가 어렵대. 그럼 도대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영어가 쉬워질 거니까 니네 2017 수능을 보는 아이들한테 17 수능을 보는 애들한테 내년부터 절대평가로 바뀌니까 영어가 쉬울 거야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싸대기 100만 대 맞아야지. 나쁜 놈들이지. 어떻게 그렇게 근거 없는 얘기를 지 멋대로 지어내서 할 수 있냔 말이야. 근데 더더군다나 선생님 안타까운 건 그런데 그 말을 왜 믿냐고. 그 말을 도대체 근거도 없는데 왜 믿냐고. 믿고 싶으니까 믿는 거 아니야. 근데 올바르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칠게. 선생님은 매년 이걸 너희들한테 가르쳐. 매년 가르쳐. 근데 6년 동안 수능이 쉽게 나왔어. 6년 동안 수능이 쉽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면은 에이 또 햇소리 하고 있구나. 수능은 그냥 쉽게 나올 거야 라고 믿어. 그러다가 2017 수능에서 다치는 거야.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올바른 길을 가르쳐드리고 싶어. 적어도 대학을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정신교육을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강하게 하는 이유도 결국 똑똑한 사람이 반드시 100% 성공하는 게 아니라 현명하면서 똑똑해야지 100% 성공하는 거야. 그걸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가르쳤지. 절대로 난이도 예상하지 마라. 이게 선생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쉽게 출제하는 것이 평가원의 출제 의도라고 정말 많은 사람이 떠들고 다녔어. 그리고 정말 웃긴 건 뭔 줄 아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야, 평가원은 쉽게 출제하는 것이 평가원의 출제 의도야 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그 옆에서 댓글 다는 새끼들도 그래 맞아 이러고 있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자, 나중에 심리학과 갈 사람들은 알겠지? 그리고 책을 좀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 잘못된 것을 지네 스스로 믿고 싶은 거지? 이게 사이비 종교를 만드는 기본적인 로직이야. 그릇된 것에 대한 그릇된 믿음이고 지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지. 그게 잘못된 의사결정의 과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가르치고 싶다고. 자, 봐봐. 학습의 난이도라는 건 내가 예상하는 부분이야. 그런데 수능에서의 난이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야.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떨까? 쉽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으면, 그런데 쉽게 나왔으면 성적 잘 나올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가성비 짱이야. 내 선택 진짜 좋았어. 난 너무 효율적으로 공부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할 거야. 그런데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했는데 쉽게 나왔어. 그러면 성적은 잘 나오겠지만 뭔가 찜찜해. 괜히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한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들겠지. 나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겠지. 자, 마찬가지.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어렵게 공부했으면 좋은 성적 나오겠지. 제대로 공부했다는 제대로 공부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겠지. 왜? 다른 애들은 징징 잘 테니까. 나는 걔네들이 떨어진 것보다 덜 떨어졌거나 자기 성적을 유지했을 테니까. 그러면 잘 받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올해 수능처럼 쉽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어렵게 나와버리면 박살난다고. 그럼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마인드가 뭐냐면은 너는 그러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냐고. 수능의 난이도는 네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라고.
응? 네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를 네가 조정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의 방향성은 어떠한 난이도 하에서도 결과가 좋게 나오게 하고 싶어. 그랬을 땐 당연히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생각이지. 이 사고의 틀거리가 바로 게임 이론. 존 내시라는 경제학자가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가 제시했던 게임 이론이야. 비문학 지문하면서 읽어봤을 걸 죄수의 딜레마. 그 사고의 툴이 바로 이런 툴이야. 그럼 여러분들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를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믿는 잘못된 믿음을 갖지 마라 말이야. 그것이 인지부조화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 결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가지 마. 그런데 가서 놀 시간에 학교에서 친구랑 놀아. 학교에서 애들하고 노래방을 가거나 애들하고 축구를 하거나 차라리 이렇게 놀아. 바보같이 거기 가서 쓸데없이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들을 지네끼리 맞아 그러면서 떠드는 이거는 굉장히 해로운 거야.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거랑 다를 게 없어. 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 그리고 어디서 다 들어봤겠지. 평가원의 출제 의도. 선생님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평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단어는 이것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의인화하지 마세요. 의인화하지 마세요. 평가원이 한 사람이야. 어? 예를 들어 생각해봐. 지금까지 항상 30번에 나오던 개수세기 문제가 이번에 21번에 나왔어. 30번에는 미분법 문제가 나왔어. 역함수하고 관련된 미분법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6월, 9월 그때쯤 지나고 나서 나왔던 시중 출판 교재들에서 다 30번은 개수세기로 넣어놨다?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그 문항도 안 정해졌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만들어서 나눠드렸던 넘버원 모의고사는 30번 문제에 개수세기가 들어가 있는 회차도 있지만 미분법 들어가 있는 회차들도 있고 적분법 들어가 있는 회차들도 있어.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걸 다 대비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선생님은 이야기한 거야. 그런데 9월달 끝나고 나가지고 학생들이 30번의 미분법 문제 나오거나 적분법 문제 나오면 이거는 평가원의 출제 의도를 벗어났대. 정신 나간 새끼들이지. 그러면서 지네끼리 맞대. 그건 평가원의 출제 의도가 아니래. 너무너무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어. 답답하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선생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앞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준다. 결론, 난이도에 대해서 예상하지 말자. 어떤 문제가 몇 번에 나올지 예상하지 말자.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얻겠다고 개소리 하지 마. 거긴 정보 없어. 거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이야기를 서로 간에 교환하는 그냥 커뮤니티야. 말 그대로 근거 없는 이야기를 교환하는 커뮤니티라고. 근데 그런 곳에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마. 친구랑 놀아. 알겠습니까? 자, 실제적으로 정말 여러분들한테 살펴보자. 9월달까지 시험에 나왔던 게 21번 문제, 29번, 30번 문제에서 확률과 통계가 시험에 나왔던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애들은 확률과 통계는 너무너무 쉬울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근데 결과가 뭔지를 잘 봐. 여러분들아, 논리적인 판단을 해야지. 그리고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제시했던 학습 전략은 옳아. 왜? 내가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순열 조합 확률 문제는 반드시 하루에 한 3문제씩 풀어라. 이런 TCC를 작년에 올렸던 적이 있어.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어. 그리고 막판에 파인할 때도 6월달, 9월달이 확률과 통계 문제가 너무너무 쉽게 나왔더라고. 교과서 예제 수준의 문제로 나왔어. 그래서 파인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그래도 한 과목에서 한 문제는 어렵게 나올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근데 그것을 믿고서 공부한 학생들이라면은 27번, 29번 문제를 틀리진 않았을 거야. 왜? 이거는 객관적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야. 얘 중복조합 문제고 얘는 정규분포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야. 자, 그런데 그 문제를 어렵다라고 스스로 느꼈던 거는
느꼈던 거는 공부를 그만큼 이거는 안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아니 30번 문제 어렵다는 거 인정한다니까. 그 문제 쉽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그 문제 분명히 어려워.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투스가 추정한 정답률이 3%야. 그러면 9월 달에 30번 문제는 30번 문제가 1%였어 정답률이. 그것보다 쉬워진 거지. 선생님은 객관적 팩트를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무슨 차이가 생겼냐라고 하면은 1등급 컷이 애들이 4점이 떨어진 반면에 2등급 애들이 떨어지는 비율, 3등급 애들이 떨어진 비율이 더 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기 점수가 확 낮아진 거지. 한 5점, 6점씩 막 떨어진 거야. 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지. 그럼 그 얘기는 지금까지 너무너무 쉽게 나오던, 다시 얘기해서 정답률, 전국 정답률 50% 이상의 문제가 26문항이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이거를 풀어나가는데 이 26문항이 너무너무 쉬웠던 건데 이제는 얘네들도 조금 어려워진 거야. 근데 정말 선생님이 단어를 이렇게 썼잖아. 조금. 왜? 조금이라고 얘기해. 전국 정답률 50% 미만의 문제를 어렵다라고 50% 이상의 문제를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조금 어려워지긴 했어도 누구나 다 맞는 문제지. 전국의 절반이 맞는데.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뭐 21번 문제 어려워. 개수 세기 문제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2017 수능이 어려웠다라는 것의 정체예요. 근데 잘 봐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남이 하는 말만 믿고 지금 검증도 안 하고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 안 돼. 수학이 너무너무 어려워졌다라는 것의 진실이 뭐냐면은 정답률 50% 미만의 문제가 4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26문제는 할만하다라는 얘기야.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불수능의 진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진 것의 난이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대 5 법칙. 야, 막말로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해. 내년에는 50% 미만의 문제가 한 5개 나온다고 생각해. 25개 쉬울 거라고 생각해. 25개는 전국 정답률 50% 이상이란 말이야. 그럼 쉬운 거잖아. 그럼 그 문제들은 빨리 풀어. 쉬운 문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풀도록 그럼 연습해야 돼. 이건 연습이야. 머리 갖고 하는 게 아니야. 연습이야.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시간을 단축해야 돼. 이로 인해서 시간을 단축해 놔야 어려운 문제 풀 시간이 생겨. 이게 학습 전략이야. 연습해. 고난도 문제는 해설지 없이 문제 푸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은 꼭 정해. 하루에 1시간은 그 1시간 동안은 해설지를 보지 마. 한 문제 풀어도 좋고 2문제 풀어도 좋고 3문제 풀어도 좋아. 문제 개수에 구애되지 마. 하루에 1시간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를 푸는 시간으로 할애하도록 하세요. 다시 얘기해서 고난도 문제를 푸는 거는 바로 사고력이야. 하지만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문제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 그리고 정의에 입각한 사고방식을 가르치잖아. 정의에 입각한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수학의 가장 핵심적 사고방식이야. 그걸 배워. 그리고 자꾸 보도록 훈련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문제라도 지 스스로 풀 수 있게끔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하지만 내가 안 가르친 내용은, 개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알겠어요? 자, 따라서 우리는 겨울방학 때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수학적 개념을 문제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공부합니다. 얘들아, 개념 공부는 뭘 얘기하는 걸까? 수학은 개념이 중요하대. 인정. 그럼 문제풀이는 안 중요하나? 문제풀이도 중요하지 않나? 그럼 개념과 문제풀이는 뭐가 다르지? 예를 들을까? 정석책이나 개념원리책이나 수학 바이블책에 앞에 이론 설명 나와 있는 부분을 읽는 건 개념 공부라고 너희도 다 인정하지.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예제 푸는 건 문제풀이야, 개념 공부야? 기출문제 나오는 2점짜리, 3점짜리를 푸는 건 개념 공부야, 문제풀이야? 4점짜리를 푸는 건 개념 공부야, 문제풀이야? 쉬운 문제 푸는 건 개념 공부고 어려운 문제 푸는 건 문제풀이야? 여러분들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개념이라는 단어에는
실제로 여러분들도 정체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너무나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단어를 쓸 때가 많잖아. 근데 그거는 역시 진실이 아니야. 개념 공부라는 것은 문제 속에서 니네들이 알고 있는 공식이나 이론이나 여러 가지 체계가 발견되는 것을 의미해. 그게 넓은 의미에서의 개념 공부지. 따라서 개념 공부는 항상 문제풀이를 병행할 수밖에 없어.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공부야. 자, 선생님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건 난 싫어해.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검증 없이 단어를 갖다가 쓰면서 그럴 것 같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잘못된 습성이 있어. 개념도 마찬가지야. 수학의 30번 문제,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30번 문제 전국 정답률 3%짜리 문제가 있어. 이거 맞으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런 얘기 해볼까? 수학의 개념과 원리와 법칙에 입각해서 잘 공부하면 저런 문제도 맞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허황되니? 단지 그렇게 공부한다는 이런 추상적인 문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100점이라는 것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지. 알겠어요? 자, 따라서 우리는 보다 구체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 2017 수능을 넘어서 우리 2018 수능을 갔을 때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 위해서 How to Study라는 기획 특강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거고 그 강의를 여러분한테 오픈해 드릴 거예요. 자,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2017 수능에 대한 해설 강의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 해설 강의라는 것은 선생님이 그냥 문제 풀어주는 거잖아. 근데 이번에는 거기 나오는 문제를 공부하기 위해선 어떻게 개념 공부를 해가야 되는지에 대한 흐름을 공부하고 쉬운 문제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고 딱딱딱딱딱 정의에 입각해서 문제 풀면 그냥 깔끔하게 풀려. 그런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여러 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쓰이니까 그 개념을 한 문제 속에서 녹여내고 있는 그 과정을 보여드릴 거야. 그러면 그걸 다 같이 우리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따라서 쌤 여러분한테 확신하게 얘기합니다. 자, 불수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1등급 컷이 88이랍니다. 그럼 이 88의 난이도가 무슨 82까지 내려가겠습니까? 자, 그 정도가 아니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 정도의 난이도는 이제는 한번 겪었잖아. 아, 수능 이 정도까지 어렵게 나온대 라는 것을 겪었잖아. 그렇다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는 내용을 이제 어려운 내용을 좀 가르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불필요한 내용을 가르치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갖다가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것에 맞춰서 좀